알싸하게 매운 향과 달달한 감칠맛이 매력적인 양파. 찌개나 볶음 요리에는 물론 햄버거나 샌드위치 같은 간편식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는 아주 기특한 채소입니다. 가정에서나 식당에서나 양파가 떨어지는 법은 거의 없지요. 양파 꼭 들어가야죠. 하루에 한 100kg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수로 꼭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많이 구매했죠. 항상 양파는 뭐 1년 365일 안 떨어지죠. 고기 먹을 때라든가 양파 접도 먹기도 하고 일부러 양파를 찾아서 먹는 편이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인기 만점 채소 양파.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농작물인데요. 그런데 이 양파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자라는 걸까요? 경남 지역의 한 양파 재배지를 찾았습니다. 아직 겨울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3월 초, 보온을 위해 덮어놓은 비닐구멍 사이로 초록빛 양파 싹이 이제 막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양파밭에서 작업 중인 농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싹이 또 만생종이죠. 만생종이요? 전부 만생종 성어지 하세요. 다른 지역은 춥잖아. 이건 한 언제쯤 캐요? 이거는 6월 중순 돼. 양파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특히 남부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데요. 품종과 수확 시기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수확하는 조생종은 제주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초여름에 수확해 저장해두고 겨우내 먹는 만생종은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양파밭에서는 벌써부터 농민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비닐을 덮은 일항 앞에 앉아있는 한 농민. 뭔가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비닐에 뚫어놓은 구멍 하나하나를 손으로 파내고 있습니다. 뭐 하세요? 아, 이렇게 싹이 난 거를 비닐 밖으로 빼주시는 거구나. 이거 빼주면 안 돼. 비닐 아래에서 움튼 싹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구멍에 맞춰 빼주는 일.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비교적 기온이 높은 전라도의 해안 지방. 이곳에서는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가을 파종 후 노지에서 겨울을 보낸 조생종 양파밭. 어느새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확이 빠른 조생종답게 양파잎이 한 뼘 이상 훌쩍 자랐습니다. 농사의 가장 큰 적은 잡초, 김매기에 허리표새가 없습니다. 안에 풀이 자라네요. 네. 약 같은 것도 그렇게 지도온 거예요, 풀이. 비닐 깔면은 풀 안 나오냐? 아, 검정 비닐가 있잖아요. 검정 거. 그거 풀은 덜 나는데 그 대신에 이 햇빛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그대로 따뜻해야 되는데 늦어. 추운 날씨에 양파가 얼지 않도록 씌워둔 투명 비닐. 그 틈새로도 잡초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다른 양파 농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잡초와의 싸움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계속됩니다. 제초제 뿌리는데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제초제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양파 싹 사이에 숨어있는 잡초들을 하나씩 손으로 뽑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작업 남아있어요? 이래야도 이렇게 살았다 해야 되겠지. 기대해야죠? 알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하고 해줘. 이 정도 알이 된성 부리면은 그때 빼주면 효과가 탁 나거든. 그거 하면 확실히 커져요? 있어. 크죠. 그렇지. 그러 크면은 양이 월등히 더 나오거든. 양이? 이 크기는? 크게 양이 많이 나오지. 수확 시기를 앞두고 양파의 크기를 키워주는 일명 비대제를 뿌린다는 것인데요. 조생 양파 수확을 한 달 앞둔 3월 말, 우리는 다시 양파밭을 찾았습니다. 그걸 2번을 하거든요. 네. 보름에 한 번씩. 어머니네는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태가 됐잖아요. 네. 이거는 아직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양파 크기가 지금 다르잖아요. 이밭하고 크기가 다르잖아. 이거는 되게 같은 시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밭인데요. 양파의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비대제 때문일까요? 이거는 그 양파 커지는 약이 2번 들어간 것이고 이거는 한 번도 안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 해놓고 한 보름 있다 보면
지금 이 상태가 이 정도로 커져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커진 상태에서 한 15일 있다가 이제 그때는 수확을 하죠. 양파의 크기를 키워준다는 비대제는 과연 무엇일까? 하우스에서 양파 농사를 짓는 한 농민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확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있는 양파 농장. 뿌리가 땅 위로 조금씩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크기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수확 전까지 구근이 더 크고 둥글게 자라야 합니다. 밑쪽으로 이렇게 살이 차야 되죠. 이것도 크기도 좀 커져야 되고. 그럼 여기가 커지는 거예요? 예, 여기도 커지고 여기도 살이 좀 차야 되죠. 양파는 잎이 충분히 자란 후에 구근이 자라는 비대기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이때 비대제를 뿌리는 겁니다. 비대제 같은 경우는 양파 농사 지을 때 몇 회 정도? 한 작물에 2번, 3번 정도 쳐요. 2번 이상을 쳐야지 효과가 나온다고. 비대제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그 성분이 궁금합니다. 이게 비대제입니다. 이게 비대제예요? 네. 미량요소 복합 비료. 네. 비대제는 미량 요소 복합 비료로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식물 생육을 도와주는 성분들로 만들어진 비료입니다. 그러면 다른 비료랑 다른 거는 뭐예요? 이게 다른 비료랑 다른 거는 저희도 잘 몰라요. 이게 비대제라고 나오니까 비대제로. 다른 비료들과 마찬가지로 비대제는 물에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비대제 500ml 한 병을 물 500리터에 넣고 잘 섞어주면 3,300제곱미터가량의 양파밭에 한 번 뿌릴 수 있는 양이 됩니다. 비대제는 작물의 잎에 뿌리는 비료입니다. 양파 잎을 통해 흡수된 비료 성분이 뿌리의 크기를 키워준다는 것인데요. 정말 사실일까요? 양파 크기를 키우는 것은 농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 뿌린 거에 비해서는 좀 커 보이니까 통상 그렇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농민들은 크게 키우는 게 제일 우선이죠. 그래야지 소득이 늘어나니까. 양파 크기와 무게에 소득이 달려있다 보니 농민들은 양파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드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무안에서 40여 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홍승록 씨도 비대제를 사용합니다. 보통 상인들이 이렇게 굵은 것을 좋아하고 또 그 비대제라는 것은 굵어진다. 그것만 인식을 갖고 치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농사를 했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노미하니까 나도 한다. 그래서 거의 어디 제대로 이 비대제에 대해서 교육하는 데도 없고 대강 농약방이나 옆에 사람 통해서 들은 대로 거의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요. 비대제를 뿌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매년 반복하는 일이지만 정작 농민들도 비대제의 성분과 원리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성분은 잘 모르죠. 여기 있는 것만 읽어보고 마늘 양파에 미량요소 복합비료 이 성분을 맞게 만들었는 모양이구나.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만나본 농민들 사이에서도 비대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우리 느낌상으로는 그걸 잘 모르고서 한순간에 들어볼 때는 들어볼게. 그리고 좋다고들 비대제 그걸 쓰면 좋다고 하니까 뭐. 비대제 친다고 해서 크는 건 없어. 사실상 내가 뭐 농약 봐서 비대 크는데 사실상 뭐 요소 비료매도 크는데 모르겠던데. 늦게서 갑자기 커버리면 양파 무르고 저장이 안 돼. 확실히 커지긴 커져요, 비대제 하면? 별로 모르겠더라고. 농민들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효과에 의문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비대제를 구입하는 걸까요? 비대제도 좋고 근데 어떤 게 좋은 줄 알고 골랐어요? 우리 그러니까 농약에 주는 대로 그냥 갖다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좋으니까 이걸 갖다 하시오. 그러고 약을 농약사에서 이제 추천을 하지. 그럼 우리는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지. 우리가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하는 게 아니고. 농약사 상인의 추천을 받아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도 농민들처럼 농약사에서 직접 비대제를 구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대제라고 하나? 그 종류 좀 있어요? 상인에게 양파 비대제를 문의하자 우리에게 2종류의 화학 비료를 가져다 줍니다. 아니, 2개예요? 약도 갖고 소화제도 갖고 2번 정도는 해줘야 써요. 2번 정도는. 양파를 비롯한 각종 뿌리 작물을 크게 만들어준다는 구근 비대제. 2가지 모두 4종 복합 비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산과 칼륨을 비롯해 작물의 생육을 도와주는 미량 요소가 들어있는 비료입니다. 이거 효과 있어요? 네, 그렇게 쓰지. 실적으로 눈에 이제 안 보이게 모르지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면 비교가 되지. 얼마나 커져요? 많이 커져요? 그것은 더 이제 땅에 따라서 또 틀리겠지. 농약사에서도 비대제 속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곳도 찾아봤습니다. 이 농약사에선 또 다른 업체의 비대제를 보여줬는데요. 영양제랑 뭐가 달라요? 영양제는 위를 키우는 거지. 이거를. 얘는 아래를 키우는 거지. 그거를.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건 비대제지. 아래쪽 양분을 위로 보내냐 아래로 보내냐는 개념이에요. 이 비대제의 성분 표시 사항은 어떻게 적혀 있을까? 종류는 역시 제4종 복합 비료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성분에는 인산과 칼륨, 붕소, 몰리브덴이 적혀 있습니다. 성분 표시만으로는 다른 4종 복합 비료와의 차이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표시 성분이 기본이야. 그게 그래놓고 기능은 따로 있는 거예요. 허가가 그걸로밖에 안 나요. 비료로 해놓고 성능을 표시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 지역 농약사를 다니며 다양한 제조업체에서 만든 각종 양파 비대제를 구입해봤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양파 비대제는 모두 10가지. 500ml 한 병에 13,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비대제 뒷면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제조업체와 상표가 각기 다른 10개의 비대제. 그 성분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비료의 종류는 2가지로 분류되었는데요. 10개 중 6개가 제4종 복합 비료, 4개가 미량요소 복합 비료였습니다. 모두 식물의 생육을 돕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그 함량이 흥미롭습니다. 제품별로 들어있는 성분의 양을 합산해보니 제품마다 편차가 큽니다. 어떤 것은 20% 안팎이고 어떤 것은 1% 미만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미량요소 복합 비료를 판매하기 위해선 주 성분의 최소량을 지켜야 하는데요. 모든 제품이 기준치는 지켰지만 제품마다 성분의 양도 크게 다르고 표시 성분 외에 다른 성분들은 적혀있지 않다 보니 정작 농민이나 농약사들은 이 제품만 봐서는 어떤 성분이 어떻게 양파를 키우는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농업을 대행사에서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나거든. 자기네들이 무슨 성분이 정확히 넣었다는 거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 때문에 표기를 안 해놔. 사장님도 여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다 모르시겠네요. 회사에서 그렇게 알려준 대로 팔죠. 그거 비대제로 팔거나 비대제로 팔거나. 비대제는 전 성분 표기 의무가 없어 제조사에서도 굳이 표기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비대제 성분에 대해 제조업체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비대제 성분에 대해 제조업체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효소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들은 이제 물이 들어가죠. 근데 비료 등록법상 보면은요, 뒤에 이제 그 보증 성분인 표기를 하고 추후적으로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원료에 대해서는 표기를 할 의무는 없어요. 안에 내용에 표기 의무가 없어요. 단지 미량요소법에는 미량요소만 표기하는 그 성분 외에 나머지는 90%를 채워주는 그 물질이 회사의 특징적인 물질을 갖다 넣어서 효과를 내는 물질은 공개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이 제품들이 양파를 키우는 비대제로 판매될 수 있었을까요? 생산해서 판매할 때 허가 과정 따로 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등록제. 허가는 하나도 없어요. 등록제. 미량요소 복합 비료 같은 경우는 그 보증해야 될 성분들이 각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성분들의 규격만 맞추면 돼요. 신고를 할 때
지자체에서 다시 검사를 정확하게 성분 검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낸 걸 가지고 그냥 판단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런 종류의 성분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요. 비료시험 연구기관에서 분석을 한 검사 성적서를 제출을 일단 받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원료가 들어가 있는지는 사실 확인은 안 돼요. 현행 비료관리법에서는 비료를 생산 판매할 때 해당 지자체에 등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분 내용을 밝힐 의무가 없는 겁니다. 성분도 효과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양파 비대제. 하지만 많은 농민들은 양파가 조금이라도 더 커지길 바라는 기대를 안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비대제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한 양파 농민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농민은 동일한 품종의 양파를 토지리 같은 두 곳의 밭에서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한 곳에만 비대제를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똑같죠. 예, 밑에다 넣는 성분도 똑같고 위에 하는 약도 똑같고 비대제만 하고 안 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동일한 조건의 두 양파밭. 그중 한쪽에만 비대제를 주고 한쪽은 주지 않을 겁니다. 수확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 한쪽 밭에 비대제를 뿌리고 다시 보름 뒤 농약사의 권장대로 한 번 더 뿌렸습니다. 반면 다른 양파밭에는 수확할 때까지 비대제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두 밭의 양파에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수확 시기를 맞은 양파밭을 다시 찾았습니다. 풍성했던 양파 잎들이 바닥으로 누웠는데요. 뿌리 크기도 제법 커져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두 곳의 양파밭 모두 1제곱미터 면적으로 세 곳의 구역을 정했습니다. 공정한 실험을 위해 정해놓은 구역 안의 양파들만 모두 수확하기로 한 건데요. 그렇게 두 밭에서 뽑은 양파의 개수는 각각 100개가량. 크기와 중량, 수분 함량과 경도를 측정해 그 평균값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비대제 사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생겼을까요? 실험 결과 양파의 크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중량은 비대제를 뿌린 양파가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비대제를 뿌린 양파의 수분 함량이 더 높고 경도는 오히려 낮았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저장성이 떨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9종류의 비대제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실험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제를 뿌리지 않은 밭과 뿌린 밭 모두 수확량이 비슷했고 일부 비대제의 경우 오히려 부패율이 높아졌습니다. 권장은 하진 않습니다. 일본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고비대제 몇 종을 선발해서 시험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험을 수행한 결과 수량 정도의 효과도 크게 없었고 그리고 그 수확한 시료를 가지고 저장 시험을 수행했을 때도 저장성 효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학 비료인 비대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작물의 특성을 살려 자신만의 철학으로 양파를 키우는 착한 농부를 찾아보려 합니다. 화학 비료 없이 양파를 키우는 전국의 유기농 농가들을 찾아가 양파 재배 방법과 생육 상태를 확인한 후 최종 후보 2곳을 선정했습니다. 검증에는 2명의 전문가가 함께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전라북도에 있는 한 농장입니다. 이곳은 비닐하우스에서 유기농 양파 재배를 하고 있다는데요. 물론 비대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을 한 번도 안 쳐도 병충해가 안 오더라고요. 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해요. 어피 같은 거는? 그냥 세비만.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양파들 사이사이에 심은 나무들이 보이는데요. 양파 위쪽에서 덩굴가지를 한껏 뻗치고 있는 이 나무들.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주가 이제 포도고, 과수는 이제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수확을 하면 그 이후에는 농가에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 작기로 이게 이제 양파가 맞아요. 10월 말에
해가지고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수확을 하고. 포도 농사를 쉬어가는 겨울과 봄에 빈 땅을 활용해서 양파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 재배하고 이게 이제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재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참 아이디어가 기발하시네요. 그런데 다른 양파밭들과는 또 다른 차이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랑이 없이 평탄한 바다. 배수를 위해 필요한 고랑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또랑은 왜 안 내주셨어요? 이게 지금 하우스라? 포도가 봤으니까 포도에서는 고랑을 안 내죠. 하우스이기 때문에 뭐 수분 관리는 스프링클러로 조절을 하니까. 하우스는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고랑을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들도 발견됐습니다. 이쪽은 좀 습한 것 같아요. 네. 노란 거. 근데 비가 많이 오라 그러면 좀 지장이 있겠네요. 이게 지금 상태에서 비가 그렇게 온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누렇잖아요. 이게 이렇다는 뿌리가 이제 이미 조금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누런 것은 전부 스페페이거든요. 이 물이 위에서 하우스 위에서 구멍이 뚫려서 떠거든요. 아니구나. 아 맞네. 양파밭 바닥에 물이 잔뜩 고여 있는데요. 올려다 보니 비닐하우스 지붕이 찢어져 있습니다. 빗물이 들이쳐 고인 겁니다. 작년에 비닐을 갈아야 되는데 올해까지 쓰고 1년 더 쓰고 이제 가을에 내년에 비닐을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커져가지고 이제 빗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확실히 농산물이 거짓말은 안 해요. 딱 습한 지역에 오니까 그렇죠. 애들이 상태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대가 지금 높고 이쪽은 지금 낮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아무리 하우스라고 하더라도 수분이 이쪽으로 고여들 수밖에 없고 양파한테는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양파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고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습해를 입게 되면 심할 경우 양파 조직이 물렁해지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 관리를 잘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또랑을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물이 안 차게끔. 땅에 물 빠짐 정도에 따라 같은 하우스 안에서도 양파의 생육 상태에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거 틀리죠? 똑같이 했는데도 이건 뿌리가 굉장히 좋죠. 이거는 뿌리가 작고 부족하고 뿌리 수가 적고. 양파 농사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새로운 시도와 친환경적인 농법을 고수하려는 마음은 좋았지만 아쉽게도 착한 농부로 선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착한 농부 후보를 만나러 간 곳은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20여 년째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영농조합.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에서 다양한 채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중 올해 양파를 심은 밭과 논은 모두 13,000제곱미터가량인데요. 수확을 보름 정도 앞둔 양파들. 제법 굵게 자란 구근이 땅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어제 폈는데 날이 엄청 가버려가지고. 또 어제 물 대셨는데 배수는 잘 되나 보네. 일항을 충분히 높여 만든 양파밭. 물을 준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고인 곳 없이 물이 잘 빠졌습니다. 이 밭에는 작년에 뭐 하셨어요? 생각하셨고. 이게 양파는 이 대송 못해 3년에 한 번 써야 돼요. 여기는 마늘 들어갈 거라요. 마늘 하면은 놀리고 또 다른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도 그래. 녹이온 들면 어떻게 잡아요? 내가 친환경 자재 또 센터가 있어요. 유기농 인증자재요? 그 한 개 자재 센터가 있어요. 연작 피해가 없도록 다른 작물과 돌려짓기 하고 땅에 아무것도 키우지 않는 휴경기도 보냅니다. 병충해는 유기농 인증 자재로 관리합니다. 수확을 보름 앞둔 양파의 생육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알이 그래도 좀 올라왔네. 조금만 더 크면 되죠. 여기서 한 얼마나 더 커지죠? 그럼 한 15일 있으면? 이 정도 같으면 이래 되겠죠? 지금 이 정도에 한 300g 정도. 껍질을 벗기니 깨끗하고 하얀 속살이 드러납니다. 잔뿌리도 길고 튼튼합니다. 성도 경도 좋아요? 단단한데.
어우. 아직은 덜 야물어요. 아이고. 한 15일 정도 지나야지 제맛이 나요. 그래도 좀 드세요. 경도가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돼야지 이제 저장성이 좋잖아요, 아무래도 저장은 잘 되죠. 단단하게 잘 여물어 가고 있는 양파. 그 맛은 어떨까요? 딱딱해요. 원래 저장 보면 매워요. 매워요? 저장 지금 뭐야? 단단해. 단단해. 중요한 거는 지금 사장님 경도가 이 딱딱함이 진짜로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네요. 이 단단한 것은 보통 이 3월 중순까지만 추비를 주고 그 후에는 안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대거나 비를 주거나 하면은 물렁물렁해지면서 크기만 하지. 그죠. 예. 여기는 지금 어제도 경도가 뚝 떨어지죠. 저장성이 없어요. 단단한 양파는 쉽게 무르거나 썩지 않아 오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생종 양파들 자체가 원래 단단하기도 한데 솔직히 재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파에 대한 경도는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가 사시사철 먹는 양파다 보니 저장성이 중요한데 저장했을 때는 뭐 내년 1년 후까지도 충분히 단단한 양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제 같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키우는 단단한 유기농 양파. 밭을 둘러보고 난 검증단의 소감은 어떨까요? 이 농가는 20년 이상 유기농 재배를 고집을 하였고 재배적인 면에 있어서도 토질 관리, 물 관리, 병충해 관리들을 철저히 잘 하고 있어서 착한 농민으로 선정되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파는 1년 연중으로 드시는 작물이기 때문에 저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농사를 잘 짓고 계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랜 시간 친환경 재배를 고집해온 유기농 영농조합. 양파의 재배 상태와 품질 모두 전문가 검증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우리는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 위해 조합 대표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일 안에요. 착한 농부라는 게 있어요. 착한 농부 봤지? 너도 보셨어요? 취재 사실을 밝히고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키웠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취지에서 당연히도 농민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좋은 농사를 알려야 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야 뭐 좋은 거지. 아빠도 해야 되지 솔직히 하는 거지. 그래서 해야지. 20여 년간 유기농 양파를 키워온 친환경 농사의 산 증인 김회수 씨입니다. 김회수 씨는 80년대 후반에 고향인 이곳 상주로 돌아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유기농이라는 단어조차 낯설었던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농사가 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양파밭을 찾았습니다. 수확을 앞둔 양파들은 곱게 서 있던 이파리가 점점 기울어집니다. 뿌리도 제법 굵어졌습니다. 이제 양파가 한창 이렇게 굵고 있잖아요. 지금에서부터 비대가 엄청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 이놈 잡초가 이렇게 많이 잘 자랄까. 농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잡초. 양파에게 필요한 양분을 빼앗지 않도록 제때제때 수시로 뽑아줘야 합니다. 양파가 도복이 되니까 잡초는 엄청 잘 자라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있는 것도 뽑아줘야 되지. 안 뽑아주면은 풀이 너무 커서 작업하기 힘들어요. 잡초 제거는 1년 내내 계속됩니다. 시기마다 올라오는 풀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잡초가 한 번에 동시에 올라오는 것 같으면은 한 번 뽑고 치우면 되는데 이제 잡초도 계절별로 올라오는 종이 달라요. 월동을 하는 뭐 냉이 종류라든가 이런 풀은 좋은 잡초성이고 지금 올라오는 거는 고온 잡초라는 말이야. 그렇게 시기적으로 계속 연중 풀이 올라오는 거라요. 농약이나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일.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회수 씨가 이끄는 영농조합에서 함께 사용하는 자재 창고인데요. 농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는 유기농 목록 공시를 받은 것들만 사용합니다. 병해충 방지와 살균을 도와주는 약재와 영양제를 함께 섞어 사용합니다. 생선 아미노산 해가지고 멸치하고 등푸른 생선, 고등어 발효시킨 거.
불가사리를 발효시켜 만드는 천연 액비는 작물의 생장을 도와주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축분 중심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료분이 부족한 부분을 아미노산이나 뭐 강합성균을 쳐서 보충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시기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각종 유기농 약재와 액비를 골라 비율에 맞게 물에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각종 유효균과 미생물이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잘 저어줘야 합니다. 오늘은 양파밭에 마지막 방제 작업을 하는 날. 양파를 캐는 마지막 순간까지 병해충 관리에 마음을 놔서는 안 됩니다. 양파의 가장 무서운 적인 노균병이나 그 밖에 다른 질병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건 처음 마지막이지 뭐. 물을 아직도 뭐 좀 퍼야 돼. 내일 비 오면 뭐 별로 안 퍼도 되는데. 겨울에 결주가 생겨 그렇지. 양파 농사 잘 됐어. 수확하기 전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마지막이죠. 양파가 다 쓰러졌고 이제 색깔도 누렇게 변하잖아요. 이제 야들도 자기가 시기가 됐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닥에 누운 양파잎이 점차 누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농사의 결실을 맺을 날이 가까워옵니다. 김회수 씨 옆에는 고향 동생 봉준 씨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한 20년 되죠. 20년이요? 예. 그때부터 농사를 같이 된 거예요? 그렇죠. 따라갔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게 되니까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와우 생기고 또 많이 밀어줬어요 저를. 알게 모르게. 멘탈 맞긴 맞아요 쟤한테. 멘탈 맞긴 맞는데 너무 앞에 나가니까 따라가기 힘들어 그렇지. 재미는 있어요 하여튼. 같이 일하면 또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모토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참 좋죠. 가족애가 많이 생기겠어요 같이 가다. 형제보다 더 낫죠. 맨날 부딪히는데. 조합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성으로 키운 양파밭. 남은 시간 동안에도 마저 잘 자라서 알찬 결과를 가져다 주길 바라봅니다. 김회수 씨의 하루 일과에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방제 작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전거 바퀴를 굴려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에 있는 한 축사입니다. 김혜수 씨는 이곳에서 소 15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소를 키우게 된 것도 결국 유기농 농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잡아. 잡아. 이리 와. 이리 와. 어이구 이리 와. 어이구 차가지. 이리 와. 이리 와. 항생제 없이 직접 키운 소의 분뇨로 퇴비를 만들기 때문에 그 성분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자가 퇴비를 가지고 유기농 농사를 짓는 이거 이제 순환적이죠. 농업 부산물을 서로 먹이고 거기서 소가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또 농사를 짓고. 유기농 농장에서 가져온 버섯 줄기는 소들에게 맛 좋은 영양 간식입니다. 이런 농업 부산물로 소를 먹여 키우고 소들의 분뇨는 퇴비로 만들어 다시 작물을 키우는 데 사용하는 건데요. 자연 순환적인 방식입니다. 소는 많이 가지만 자연 그대로의 법칙을 따르는 만큼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 있는 퇴비는 발효가 다 된 상태. 이거는 이제 완숙 퇴비라고 하죠. 소의 분뇨를 계속 뒤집어주며 1년 이상 발효시키면 밭에 사용할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진 퇴비를 하면 발효가 안 됩니다. 수분이 한 70% 되는 거를 한 3번 정도 발효를 시키면은 퇴비가 이렇게 덩어리가 져도 안이 보호학기 뜬다고 이렇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부패가 되는 게 아니고 누룩에 곰팡이 피듯이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 있어요. 이렇게 이 발효가 다 되면은 이렇게 맡아도 누룩 냄새만 그냥 뜬 데만 나지 악취는 안 납니다. 오랜 기간 정성 들여 만든 퇴비를 술에 가득 옮겨 씻습니다. 퇴비를 실은 수레를 끌고 축사 밖으로 나서는데요. 도착한 곳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기를 보낸 텅 빈 논입니다. 논바닥은 바짝 말라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는데요. 논에 물을 대기 전 퇴비 살포 작업을 손쉽게 하기 위해 일부러 땅을 말려둔 것이라고 합니다. 소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퇴비를 논 전체에 고르게 뿌려줍니다. 아직 아무것도 심지 않은 텅 빈 논에 퇴비를 뿌리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벼 심을 자리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양파 농사를 지으면서 벼 심기 전에 퇴비를 한번 넣어서 유기물 함량을 높여놔야만이 가을에 양파를 심어도 양파 농사가 잘 돼요. 이 논에는 벼를 키운 후 추수가 끝나면 이모작으로 양파를 심을 예정인데요. 논은 밭보다 유기물 함량이 적기 때문에 양파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 미리 퇴비를 뿌려놔야 합니다. 6월 초 농사일이 가장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포대에 가득 들어있는 뭔가를 통에 쏟아붓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철벼 종자. 종자가 조생종이라고 벼는 늦게 심는데 수확은 좀 일찍 해갖고 이모작으로 양파 심으려고. 이게 양파를 수확하고 모를 심으면 담수 기능이 있어서 연작장애 해소가 되고 또 벼도 수확을 해서 볏짚을 토양에 환원하고 또 볏짚은 유기물이 되고 벼하고 양파는 함께하는 궁합이 맞는 농사라고 할 수 있죠. 양파와 이모작을 하기 위해 심는다는 조생종 벽씨. 그런데 벽씨에 흰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황을 만들어서 그 유황으로 살균을 걸어놔서 이렇게 종자가 부은 거예요. 모 상자에 벽씨를 심는 파종 작업을 위해 조합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유기농 상토를 모판에 평평하게 깔아준 후 상토가 충분히 젖도록 고르게 물을 뿌리고 그 위에 빈틈없이 촘촘히 벽지를 뿌립니다. 벽지 위에 한 번 더 흙을 덮는 복토 과정까지 마치면 이것으로 파종 작업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만든 모판들을 창고에 옮겨놓고 어두운 암실 상태에서 4일 정도 놓아두면 싹이 트는데요. 그 이후 다시 햇볕을 쬐이며 20일가량 더 키우면 논에 옮겨 심을 수 있는 튼튼한 모로 자란다고 합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고른 논에 물을 가득 대놨습니다. 먼저 심어둔 벽씨가 어느새 훌쩍 자라 모내기 할 때가 된 것인데요. 조합원들이 함께 모판을 이안기로 옮겨 싣습니다. 모내기는 한 해 벼농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작업. 그만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 심는 데는 최고 잘 심어요. 제가. 일렬로 가지런히 알맞은 깊이로 심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기계를 사용해서 심기 때문에 일은 수월해졌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거 심는 거 배웠잖아요. 잘 가르쳐 줬어요? 누가요? 이거 스스로 했지. 스스로 했어요? 다 알려줬다고? 아니 알려주긴 알려줬지. 똑바로만 가면 된대. 일을 왜 못해요? 아빠 뭐가? 이라고 그래요. 거의 됐어요. 모를 심은 자리에 또 한 가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논에 어린 우렁이들을 뿌리는 일인데요. 우렁이는 유기농 벼농사를 도와주는 기특한 동물입니다. 잡초 제거하는 게 있어요. 작은 것들, 잡초 작은 거 이런 거 다 뜯어 먹었습니다. 하루에 활동량이 한 2kg인데 2kg. 수면 아래에서 자라는 어린 풀들을 우렁이가 먹어 없애주기 때문에 잡초 관리가 수월해지는 것인데요. 벼농사가 끝난 후 죽은 우렁이는 다시 양분이 되어 양파의 생장을 돕습니다. 유기농은 이렇게 자연의 규칙을 활용하는 농사입니다. 바쁜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추 뜯어가야지 고기 구멍에.
김회수 씨가 마당 입구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요거는 상추 씨앗이 날려서 이제 자연적으로 나가요. 고생한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먹기로 한 날, 채소는 따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맛 좋고 신선한 먹거리가 가득하니까요. 아기자기하게 가꿔놓은 작은 텃밭은 김혜수 씨의 보물 창고이자 자랑거리입니다. 요거는 당귀잎, 당귀. 향이 많이 나죠. 곰치. 조금 더 지나 여름이 되면 마당에 심어놓은 살구와 블루베리, 복분자 열매들도 새콤달콤 먹음직스럽게 잘 익을 겁니다. 손에 쓰면은 내가 자연하고 더부럽게 잘 지내려고 하면 좀 부지런해야 돼요.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심고 또 따먹고 자랑도 하고 남으면 또 좀 주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 것은 더불어 사는 일입니다. 사람과도 자연과도 어우러져 살다 보면 삶 전체가 풍족해지는 기분입니다. 농사일을 마친 동료들이 하나둘 김혜수 씨 집으로 모여듭니다. 다 했어? 수고 많네. 아, 생강 보고 양파밭에 물 있는가 보고. 생강량 올랐다? 많이 올라온 건 한 요만큼 올라왔는데. 오늘 고생해. 밥 먹자. 더 가자. 수고했어. 오늘 삼겹살 구워 먹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모두 모여 다 함께 둘러앉아 먹는 저녁 밥상. 직접 키운 강황가루를 뿌린 삼겹살에 방금 딴 쌈채소, 김치와 삼채나물 무침까지 특별히 화려한 음식이 없이도 푸짐합니다. 이렇게 자주 모여서 먹어요? 자주 먹지, 자주. 대가족 같아요. 아유, 어차피 말 그대로 공동체인데 뭐 한 가족이지. 집에서 가족끼리 오서도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명이서 먹는 게 더 맛있죠. 지난해 수확한 양파로 담근 장아찌. 알싸하고 상큼한 향기가 입맛을 돋아줍니다. 집에서 먹는 농작물 대부분이 직접 키운 것들입니다. 많은 작물을 돌려짓기 하다 보니 따로 장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먹는 채소류는 김치에서부터 거의 재배해갖고 유기농으로 아주 고급 식단이지. 화학비료나 농약 없이 건강한 유기농 작물을 키우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농부들 본인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직접 정성 담아 키운 것들이기에 무엇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30년 가까이 유기농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데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김혜수 씨가 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는데요.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예전 사진들입니다. 지금은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리운 얼굴이 있습니다. 김혜수 씨가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뜻을 함께한 단짝 친구인데요. 얼마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아들 선호 씨가 함께 농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할 때 90년대에 우리가 유기농을 해보자고 이제 요번에는 선호네 아빠하고 이제 둘이서 유기농을 한다고 있었는데 공주하고 우리 다시 열심히 해보자고 찍은 게 다섯 명 꽃 사진이라고. 인생을 함께 걸어온 친구가 이제는 곁에 없지만 친구를 꼭 닮은 아들 선호 씨가 그 뜻을 이어갈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이 봉준 씨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들여다보는 사진 속에는 드넓은 양파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초창기에 비기 없을 때 손으로 밀고 손으로 비닐 당기고 삽으로 씨앗거든요. 양파 심을 때. 아, 이거 끔찍하네 이거. 어떻게 했는 거예요? 일일이 손으로 이랑을 만들고 양파를 심던 시절. 그런데 이랑 위에 무언가 덮어놓았는데요. 야, 이때 이거 잡초 때문에 이 바닥에 비닐이 아니고 신문이야. 야, 진짜 신문지로 한 거야. 글씨가 보잖아. 오늘 신문지잖아. 왔네, 신문지 왔네. 저게 이제 풀이 많이 나눠가지고 뽑기에 힘이 드니까 신문지를 한번 깔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신문지를 이제 저에게 붙여서 막기를 만드는 거야, 둥글게. 막 굿이 말아놨다가 이제 피고 뒤에 따라오면서 이제 비닐 덮은 거 아니야. 참 진짜 대단하다. 지금 같으면 꿈도 못 꿀 얘긴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유기농사를 몸으로 부딪혀 일궈온 아버지와 삼촌들.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존경스럽죠. 존경스러운데 제가 그거를 욕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쪽이 1세대면은 제가 2세대잖아요. 2세대에서 제가 많이 노력해가지고 3세대를 또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제 어깨가 좀 무겁죠. 삶을 함께하며 하나의 가족이 된 조합원들.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농촌의 아침에는 유달리 일찍 떠오릅니다. 김혜수 씨는 이른 아침부터 양파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전신주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자 잠시 뒤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뭄에 힘없이 늘어져 있던 양파 잎들을 물이 시원하게 적십니다. 해가 높이 떠서 뜨거워지기 전에 일찌감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보통 한 일주일에 물 한 번 정도 주면 되는데 너무 가물어갖고 요새는 막 2일, 3일 만에 한 번씩 줘야 돼. 한창 비대기를 보내고 있는 양파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랍니다. 하면 어제 하고 또 다르잖아요. 금방 이렇게 굵어지는 거 봤을 때 그 기쁨을 꼭 돈으로만 환산할 수가 없죠. 그런 재미를 키우는 거지. 이제 수확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 물 시원하게 퍼져네. 아이고 차와. 곡식도 얼마나 시원할까. 올해도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열흘 뒤 다시 농장을 찾았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양파 수확 작업. 김혜수 씨의 손이 잠시도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양파 하나하나를 손으로 캐고 손질까지 해야 하다 보니 품이 여간 드는 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올해 수확부터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양파를 캐려고 하는데 보다시피 전부 다 할머니들이 힘이 들어서 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기계화를 해보려고 오늘 처음 이제 수확 작업을 새롭게 해보려고 오늘 준비하고 있어요. 트랙터 한 대가 양파밭으로 조심스레 들어갑니다. 기계를 이용해 흙을 퍼올려서 양파를 캐려는 건데요. 땅에 박혀있던 양파 알들을 들어 올린 후 다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 작업 속도가 월등히 빨라졌는데요. 하지만 곧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 일한 가운데에 모이지 못하고 고랑에 굴러떨어진 양파들이 트랙터 바퀴에 밟혀 깨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이 또한 발전을 위한 과정입니다. 기계화를 하면은 감수를 해야 돼. 어차피 뭐 인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다 일을 못 하니까 감수를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오늘은 처음이라서 그런데 농사 다 지어놓은 걸 최대한 안 깨어지도록 이제 자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 어디서 깨어지는 거를 찾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을 하고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그 깨지는 게 없도록 이제 만들어야지. 예먹기 농사 지어가고 깨면 아깝지. 나도 마음이 아프지. 알차게 연근 양파 한 알 한 알이 모두 소중한 것이 농부의 마음. 그만큼 더 큰 노력을 들여 다음 또 다음을 준비해야겠죠. 캐기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해야만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양파 잎을 일정한 길이로 자르는 것입니다. 10cm 정도 잘라가지고 한 2, 3일 말라야 돼요. 말로만 이제 그때 이제 작업해가지고 뒷날 이제 본격적으로 시판을 하는 거죠.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안 됩니다. 양파 구근의 수분이 마르는 것을 막고 오래 저장하려면 딱 이 정도 길이로 하나씩 잘라줘야 합니다. 단단하니 경도도 좋고 수확량도 풍족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균일하지 못한 양파의 크기. 양파모를 손으로 심다 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모농사를 잘 지어서 균일을 뭐를 정확하게 심으면은 거의 균일한 양파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심는 사람의 차이라든가 육묘를 잘못해서 청이 많이 심하게 양파가 자른다고. 어떤 모종을 골라서 얼마나 깊이 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농사는 그만큼 섬세한 일입니다. 올 가을에는 뭐 이제 양파를 기계로 심을 거예요. 기계로 하면은 농사를 뭐 잘못해가 못 지면은 전부 다 잘고 잘 지면은 다 크고 그렇게 이제 균일도가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기계화를 준비하고 있지. 기계화를 한다고 해서 정성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 품질 좋은 농작물을 키우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한 노력입니다. 알알이 옹골차게 잘 여문 양파들이 이제 곧 소비자들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기농을 하면 농민이 가난해진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편견을 버리고 유기농 대농의 꿈을 현실로 만든 김혜수 씨. 그분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저도 농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먹거리 엑스파의 김진기 기자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많이 봤어요. 텔레비에서 많이 봤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텔레비에서 많이 봤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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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막 저기 양파 수확하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안 그래도 뭐 가물다가 비가 오는 건 좋은데 네. 양파 작업 중이라서 좀 네. 참아 없으면 되는데 그러네. 뭐 비가 오긴 와야 돼요. 우리 원체 가물어서. 우리 사장님 드리려고 선물 하나 서울에서 갖고 왔어요. 좋지요. 뭐 좋은 선물 뭐 받아봐 뭐 기분 째지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한번 직접 뜯어보세요. 어이구, 좋은 선물 뜯어봐야죠. 아이고. 자, 5번째 저희가 찾은 착한 농부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5번째라고요.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같이 저 일하시는 형님들도 지금 너무 같이 기뻐해주고 계신데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자부심 느끼고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좋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중책감을 느끼는 것 같네요. 네.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우리 가족 같은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지 혼자서는 이 자리를 만들 수가 없는 자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렇게 착하게 농사 지어주실 건가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후대도 또 친환경으로 물려줘야지 유기농으로. 네. 약속하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박수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한 30년 되게 고생해서 착한 농부 이런 것도 받으니까 농사 짓기를 진짜 잘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의미 있는 날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있죠. 들은 김에 사진 한번 찍죠 저희. 좋은 책으로 따. 사진 보세요, 다 보세요. 한번 찍죠. 사진 한번, 사진 한번 찍죠, 다 같이. 자, 착한 농부분들 여기 보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신을 지키며 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착한 농부들. 앞으로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선정된 5번째 착한 농부를 만나기까지 저희들은 지난 10개월간 200여 농가의 농민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농사는 매일 반복되는 삶이자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주말이나 휴일도 없이 작물이 그 손길을 필요할 때 늘 그 곁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는 농민들. 그런 정성과 노력 끝에 더 건강하고 맛 좋은 작물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더 건강하고 더 품질 좋은 농작물을 먹고 싶다면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근본, 농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착한 농부들을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말 가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좋지. 2012년 2월 10일 첫 방송한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오늘로 273회를 맞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6년 남짓한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건강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된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은 지금껏 우리의 밥상 뒤에 숨겨진 불량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혹독한 취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천만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감시가 필요한 현장엔 반드시 달려가 먹거리에 숨겨진 이면을 시청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착한 식당을 발굴하고 바른 먹거리 캠페인을 주도하며 정직한 식문화 만들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5년 4개월간의 기록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간의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장면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시청자가 주목한 먹거리 엑스파일 최고의 장면 탑5. 지난 방송 중 시청자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1위는 과연 우리의 어떤 먹거리를 취재한 편이었을까요? 1회 양잿물 해산물 편을 시작으로 5년 넘게 이어진 먹거리 엑스파일의 고발. 수많은 이야기들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5위는 바로 돼지 곱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시작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별미, 돼지 곱창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 돼지 내장 가공 공장. 우리는 이곳에서 곱창 요리에 사용되는 돼지 대창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게 똥이에요? 돼지 대창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변과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이물질. 세척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시장과 가공 공장으로 납품되고 있었는데요. 내가 손질해도 아니면 안 먹어. 식당에 납품되는 삶은 대창도 마찬가지. 똥이 다 있네. 분변 섞인 돼지 곱창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김장철 특집으로 방송된 불량 마늘 유통 실태. 이곳에서 판매하는 업소용 마늘은 무엇일까? 파지요? 일명 파치라 불리는 이 마늘. 마늘의 상태는 정말 가관입니다. 곰고, 썩고, 심지어 곰팡이까지 피어있는 이것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는데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도 않고 그대로 갈아낸 파치 마늘을 정상 마늘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체 누가 사가는 걸까? 또 다른 한 가게에서 납품하는 파치 마늘의 배달 트럭을 쫓았습니다. 마늘이 배달된 곳은 한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 주방을 확인해보니 유통업체에서 배달된 파치 마늘이 놓여 있습니다. 검은 속내를 숨긴 파치 마늘은 떡볶이 양념장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만난 파치 마늘 떡볶이. 썩은 마늘의 충격적인 유통 실태는 먹거리 엑스파일이 찾아낸 불량 양심 4위였습니다. 여름철 인기 메뉴 냉면. 살얼음 동동 띄운 육수 한 모금에 더위가 싹 달아납니다.
하지만 먹거리 엑스파일이 찾은 일부 냉면 육수의 실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간의 채소에 소고기 맛 조미료 1kg과 MSG 700g 모두 7가지 식품 첨가물을 넣고 만드는 인공 조미료 육수. 캐러멜 색소로 색을 내고 인공 조미료로 맛을 내는 기상천외한 레시피. 고기 한 점 안 넣고 고기 맛을 낸 감쪽 같은 속임수. 완전 고급다. 냉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육수의 충격적인 진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용 사료를 육수 재료로 쓰는 이곳은 하루 500명이 넘는 손님이 찾는다는 유명 콩나물 국밥집. 이 집만의 육수 비법이라는 황태. 그런데 황태를 살펴보니 잘게 부스러져 모양이 온전한 게 없습니다. 한 황태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작업장 바닥에는 황태뼈와 부산물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각종 쓰레기부터 칼날 조각까지 섞여 있습니다. 사람은 안 먹어요? 사람이 그거 어떻게 먹어? 이런 사료용 황태가 식당에 유통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이걸 육수는 식당이 나가요. 식당인데 말은 우리한테 계산으로 가져간다 그러고. 황태머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편법으로 해서 저걸 씁니다. 동물용 사료를 사람의 먹거리로 사용한 인면수심의 식당들. 게사료 육수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늦은 밤 수도권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타나는 사람들. 매일 엄청난 양의 농수산물 폐기물이 쏟아지는 도매시장에서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폐기물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사실. 폐기물을 주워간 이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과연 이 박스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까? 이거 먹을 수 있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상한 것 같은데.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한가득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차량.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한 뷔페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안 냉장고를 살펴보니 빨간 양념으로 버무려낸 젓갈 반찬들의 원재료는 바로 상할 만큼 상의 악취가 풍기던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식재료를 사용하는 곳은 한 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가는 또 다른 사람. 썩어 문드러진 이 채소는 어디에 사용하려는 걸까? 썩은 채소를 실은 차가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식당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갔던 식당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 반찬, 우리가 확인한 그 상한 가지입니다. 밥상이 고추 역시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음식물 쓰레기인 건 마찬가지. 다시 봐도 믿고 싶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유통사건. 이런 최악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먹는 거에 대한 이제 양심의 문제라고 그럴까요? 국민들도 놀란 거죠, 사실. 언론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사회가 긍정적인 면으로 발전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긍정적인 발전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 문제는 아주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비해서 너무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 걸 먹거리 엑스파일이 잘 지적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고발을 함으로 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수많은 고발거리들.
먹거리 엑스파일은 이 모든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소비자의 감시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한번 걸리셨으면 저 그만하셔야지. 압류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현장 단속을 가면 이제 업주나 사장들은 단속을 피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하거든요. 하지만 발로 뛰어 취재한 기록물은 단속기관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증거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예. 불량 먹거리 퇴출을 위해 밤낮 없이 달린 5년 4개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상한 무와 합성 첨가물로 만드는 단무지의 민낯, 버려진 지방 덩어리에서 고기를 발라 유통하는 곳까지. 우리는 밥상 뒤에 감춰진 진실을 발견하는 목격자였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태반까지 암암리에 유통하는 대한민국 먹거리의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불량 먹거리만큼이나 자주 등장한 건 바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둔갑 행위. 꼬막 아니야 저거? 오랜 잠복과 추적 끝에 포착한 참꼬막 원산지 둔갑 현장. 일본산 참꼬막에 갯벌에 흙을 묻혀 국내 벌교산 꼬막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방송은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덕분에 꼬막의 원산지 판별 기술이 개발됐는데요.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를 19개를 개발을 했고요. 그 정확도가 한 98%가 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었어요. 다행스럽게 일본산 거하고 국내 거는 구분이 가능한 그런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포항의 특산물 과메기의 경우 취재를 통해 일부 업체의 비위생적인 생산 환경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해당 지자체는 새로운 위생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대 새우젓 특산지에서도 발견된 속임 행위. 첨가물을 버무린 중국산 새우젓을 버젓이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방송 이후 불법 제조 유통업체는 법적 처분을 받았고 지역 상인들은 윤리 강령을 만들어 자정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비단 식당과 유통 과정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재료인 게맛살. 그런데 게맛살엔 게살이 없다는데요. 그렇다면 시중의 게맛살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걸까? 베트남 현지에서 확인한 게맛살의 주 재료는 생선의 연육. 그런데 연육을 만드는 생선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육을 제조하는 작업장 안의 상태는 충격 그 자체. 도저히 식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볼 수 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냉동 연육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선 이런 질 낮은 수입 연육에 식품 첨가물과 색소를 넣어 게살 하나 없는 게맛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상온에서 2주간 진행한 부패 실험 결과 대부분 곰팡이로 얼룩졌지만 썩지 않은 햄버거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수십 가지 화학 첨가물을 넣어 만드는 고기 패티. 게다가 한 주방에서는 기름때로 잔뜩 얼룩진 불판에서 패티를 굽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100% 한우로 만든 패티를 사용한다는 한 유명 패스트푸드점. 하지만 해당 패티의 한우 고기는 62%, 나머지는 지방과 첨가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치킨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한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인기 메뉴인 후라이드 치킨. 그런데 치킨을 튀기는 기름을 보니 부유물이 둥둥 떠 있고 기름이 짙은 갈색입니다.
기름의 산가를 측정해본 결과 더 이상 사용해선 안 되는 폐기 수준. 하지만 매장에선 산패한 기름을 버리는 대신 하얀 가루를 뿌려줍니다. 기름을 정제해주는 식품 첨가물 규산 마그네슘. 이것을 기름에 뿌리면 기름의 색이 옅어지고 불순물이 정제되지만 산패된 기름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까지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커피 전문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꼼수가 숨어있긴 마찬가지. 여름철 많은 손님들이 찾는 이곳의 인기 메뉴 아이스 커피는 길쭉한 모양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아 나오는데요. 컵이요? 아, 그럼 이거 아까 손님이 반납한 거 말려놓은 거예요? 분명 일회용 컵인데 매장에선 손님이 사용한 컵을 다시 씻어 재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헌 컵 줄까 새 컵 줄까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의 컵 사용 실태. 기업이 소비자를 대놓고 속인다든지 아니면 이 성분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국민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보면 이 탐사 고발, 소비자 고발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공공적인 이익이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일단 먹거리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어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는 음식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엄정해지고 또 투명해지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먹거리 엑스파일이 만난 우리의 밥상 뒤에 숨겨진 불량 실태는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매주 방송을 준비하는 저 역시도 사라지긴커녕 계속해서 진화하는 일부 업체들의 꼼수에 정말이지 기가 막혔는데요. 반면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묵묵히 정직한 먹거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착한 식당입니다. 최근에는 이 착한 식당에 착한 가격이란 기준을 더한 착한 가격 식당도 선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착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착한 농부까지. 이 시대의 착한 먹거리를 다양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소비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직한 재료와 정성, 그리고 주인의 우직한 소신과 철학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는데요. 지난 5년 4개월간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선정된 착한 식당은 무려 96곳에 달합니다. 그리고 9곳의 착한 가격 식당까지 더하면 모두 100개가 넘는 착한 양심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속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착한 식당은 어디인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와 검증단, 그리고 저희 제작진의 투표를 통해 선정한 가장 큰 감동을 안겨준 착한 식당 탑5. 함께 보시죠. 음식에 대한 남다른 철학. 꿋꿋하게 착한 먹거리를 만드는 그들이 있어 믿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질 좋은 재료와 정직한 조리법, 정성 어린 손맛을 더해 만들어낸 착한 밥상. 그 특별함이 있기에 한 곳 한 곳이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깊은 감동을 선사한 착한 식당을 선정해 보려 합니다. 제작진과 검증단, 시민들이 함께 선정해 더욱 특별한 착한 식당 탑5. 먼저 5위는요. 매일 아침 공수한 싱싱한 해산물을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해 만든 해물찜입니다. 4위는 착한 식당 37호로 선정된 치킨. 매일매일 바꾼 깨끗한 기름을 튀김기에 붓고 정성껏 튀겨내는 치킨. 좋은 닭고기에 천연 재료까지 그야말로 안심 치킨이라 할 만합니다. 질 좋은 돼지고기에 빵까지 직접 구워 깨끗한 기름에 튀겨낸 착한 돈가스는 3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예의 2위는 한우 체크살을 4주 이상 숙성시켜 만든 스테이크입니다. 식전빵을 비롯해 모든 음식을 손수 만들어 지금껏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명소인데요. 착한 식당 2위를 차지한 이분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착한 스테이크의 주인공 권철우 셰프. 많은 분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주시고 뭐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뭐 냅킨 같은 데다가 쪽지 같은 거 써서 이렇게 주는 분들은 약간 기분이 좋았죠. 착한 식당 선정 이후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젠 예약을 해야 맛볼 수 있을 정도랍니다. 방송 당시 다소 좁았던 홀을 최근 2배로 확장했습니다. 예전엔 하루 22분만 판매했지만 이제는 찾아주는 많은 손님 덕분에 2배의 양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양이 늘어나도 스테이크 한 장에 쏟는 착한 정성만큼은 변치 않았다는데요. 까다롭게 선정된 착한 식당인 만큼 손님들도 믿고 찾습니다. 원래 스테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더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좋은 재료로 만든 착한 음식은 깊은 맛을 냅니다. 진한 감동을 전하는 착한 스테이크,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청자가 뽑은 착한 식당 대망의 1위입니다. 모든 손님에게 갓 지어낸 밥만을 대접하는 고양원 씨의 고집. 마치 엄마가 차려준 집밥을 떠올리게 했던 밥 한 그릇. 착한 식당 열풍의 시작이 된 영광의 1호점. 착한 밥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가 방송 전에는 한 여기다 밥을 10번을 했으면은 방송 나오고 나서는 한 3배로 늘었었죠. 쌀이 3배로 들어왔으니까. 착한 식당의 밥은 좋은 쌀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는 누구나 갓 지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한 번에 조금씩, 대신 하루에 여러 번 밥을 짓습니다. 그런데 방송 후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식재료인데요. 전주에서 농사 짓는 고춧가루를 바로 우리가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쌀뿐 아니라 모든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바꾸고 청국장은 착한 식당 33호의 재료를 받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식사 시간. 착한 쌀밥과 착한 청국장이 만난 이 특별한 한 끼를 맛보기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고슬고슬한 밥알이 그대로 살아있는 갓 지은 쌀밥에 국내산 식재료로만 만든 착한 한상.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요? 손님이 오면은 그 얘기를 해요. 먹거리 엑스파일에 나온 집은 다른 맛집에 나온 거하고 틀리다.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입맛에 맛이 안 맞아도 음식만큼은 진실한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맛있게 건강한 음식을 드리고 싶어요. 내 가족에게 먹이는 음식처럼 늘 정성 담긴 한 끼를 손님에게 대접한 96곳의 착한 식당들 모두는 우리에게 더 없는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저렇게 진짜 해주는 거 너무 감동적이었잖아요. 음식을 통해 감동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감동을 일으키는 좋은 어떤 컨셉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착한 식당을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작은 그 음식점주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조를 하고, 이런 미디어가 단순하게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 대한 선순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보여줬다. 먹거리 엑스파일은 착한 식당 발굴뿐 아니라 착한 식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식당의 고질병 중 하나인 잔반 재사용을 우리 스스로 없애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잔반 재사용 예방 캠페인. 남은 잔반을 손님이 직접 한 대 모으자는 내용의 스티커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했는데요. 적게 주고 부족하면 더 먹고
한데 모아버리기. 잔반 재사용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잔반 재사용을 막는 시작이 됩니다. 버리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 앞으로도 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씩 이렇게 다른 식당 가시더라도. 다른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공 조미료의 첨가 여부를 손님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MSG 선택제 캠페인도 있었는데요. 조미료의 맛에 길들여진 소비자의 식습관에 경종을 울리는 시도. 어떤 반향을 일으켰을까요? 우리가 찾은 한 곰탕 전문점에서는 음식에 인공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손님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MSG 통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유해하다는 말도 많이 하지만 제 자체도 조금 꺼려하고 집사람이 그럼 테이블에 좀 한번 놔봐라. TV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었고 그래서 한번 그럼 해보자.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것. 대한민국 유일의 먹거리 탐사 프로그램 먹거리 엑스파일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바른 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동안 많은 변화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중 잔반 재사용 예방과 MSG 선택제 캠페인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빙초산의 식탁 추방 캠페인 방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긴 시간 힘차게 달려온 먹거리 엑스파일. 저 김진 기자와 함께했던 이번 시즌은 오늘로써 막을 내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연복 셰프와 강래우 셰프가 전국의 땅과 바다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정직하게 생산하고 있는 농부와 어부를 찾아가는 유쾌한 삼촌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건강한 먹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먹거리의 안전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사실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And promises how to be brave. How can I love when I'm afraid to fall? But watching you stand alone, all of my doubt suddenly goes away somehow. 재료가 좋아야지 좋은 요리가 나오니까. 농부들한테 우리 요리사가 항상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지. 많은 새로운 식자재 같은 걸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새로운 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재밌을 것 같은데.